11월 연준의 FOMC 정례 회의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FOMC 키워드는 기준금리가 아닌 국채금리였죠. 기준금리는 동결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고 국채금리 급등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월가에서도 금리 동결을 예상했던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는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FOMC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9월에 발표됐던 내용들과 거의 흡사했는데 발표가 끝난 후에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죠. 현재 시장에서는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FOMC보다 시장이 더 걱정하는 건 다음 주에 시작하는 미국 재무부의 4분기 국채 발행이 될 겁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4분기와 내년 1분기 국채 입찰 계획을 발표했는데 4분기 국채 발행 금액은 시장이 예상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 세금 납부가 자연재해로 연기돼 세수가 올 4분기에 집계가 됩니다. 아마도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가 높게 나온 것이 세수 확대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1분기 국채 발행 규모는 8,16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JP모건 전망치 6,980억 달러를 훌쩍 웃도는 규모죠. 즉 현재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는 이례적으로 높은 상태이고 미국 채권 시장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준이나 하늘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리는 곧 떨어질 거야. 내가 산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들 가격은 상승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는데도 은행금리가 상승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지금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겠죠. 보통 금리는 크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로 나눌 수 있어요.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한다고 발표를 하면 단기금리는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반면에 장기금리는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기대를 반영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을 예상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채권을 매수해야 되겠죠. 채권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합니다. 반면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다면 굳이 안전자산인 채권보다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자산을 투자하겠죠. 채권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국채금리는 상승하게 되는 구조이죠.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죠. 보통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을 높여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도이체뱅크 이코노미스트들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긴축으로 인해 향후 1년간 경제활동이 0.6%포인트 감소할 것이며 이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3차례 올린 것과도 맞먹는 수준이다 라는 평가를 했죠. 게다가 국채금리가 오르면 회사채와 은행채 이자도 동반 상승하고 대출이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주 부담이 확대됩니다. 게다가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면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의 환율이 상승하겠죠. 신흥국에 머물러 있던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더욱더 커지게 될 거고요. 즉 현재 월가에서도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융 여건이 상당히 긴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FOMC에서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장기금리가 현재 상승하는 이유는 미국 재무부의 무분별한 국채 발행에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최근 일본은 YCC 상한선을 1% 이상 용인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선언했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 국채가 아닌 일본 국채로 수요가 몰리는 것을 견인하고 있어요. 게다가 강달러로 인해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신흥 국가들은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태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 던져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안전자산을 미국 국채가 아닌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전년 대비 14% 증가한 800톤의 금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해요. 중국 인민은행은 181톤의 금을 매입하면서 외환보유고의 4%까지 끌어올린 상태인데 11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 중이죠.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 등은 중앙은행이 IMF에게 보고하는 금 매입량에 비해서 실제로는 더 많은 금괴를 사들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부진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미국 국채가 아닌 금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연준까지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매달 950억 달러의 미국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국채는 현재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태죠. 금리가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시장의 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물 채권 금리는 단기물보다 더 높아야 돼요. 돈을 오래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긴 대출로 인한 기간과 여러 위험 등을 감안하면 이자를 당연히 더 받아야겠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단기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낮은 이율로 단기간에 돈을 빌려서 높은 이율로 장기간 다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여기서 마진이 생기겠죠. 이걸 우리는 예대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시장에 돈을 유통하죠. 그런데 반대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금리가 더 높으면 돈을 빌려줄수록 마진은커녕 손해만 보면서 대출을 줄이게 됩니다. 가뜩이나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에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은행까지 대출이 안 된다면 자금 경색으로 인해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1년에서 2년 안으로 높은 확률로 경기 샥이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의 간격 차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2년도 7월부터 0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0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쭉 1년 이상 역전이 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역전폭이 완화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현상을 장단기 금리 역전 완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완화되니까 경제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정반대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대출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경기가 급하게 냉각되면서 단기로 자금을 급하게 조달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금융기관들은 기업에게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주거나 대출 기준이 높아질 겁니다. 그럼 자연스레 단기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단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장단기 금리 역전 완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1년에서 2년 안으로 높은 확률로 샥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경기가 침체에 빠지거나 샥이 오는 순간은 대부분 이 역전 현상이 완화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완화되면서 0 기준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죠. 이 그래프만 놓고 보았을 때는 곧 경기 침체 혹은 샥이 온다는 이야기겠죠. 이번 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서 받은 시그널을 몇 개 풀어드리면 당분간 금리는 현재 높은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는 급락이 아닌 천천히 하락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천천히 하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는 일본의 BOJ가 맡게 될 겁니다. 즉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마지막으로 보여져요. 채권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단 재무부의 국채 발행,
지정학적 위기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와 원자재 상승,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경기 샥이 온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국채 금리는 또다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머니톡톡 구독자분들 중에 부채가 많거나 곧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부동산 가격은 지금이 바닥이야 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구매하셨거나 구매 예정인 분들은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금리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대한 부채부터 정리를 하시고 현금 관리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현금이 간절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거예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